이거는 약간 천기누설인데, 불장을 사람들이 너무 비트코인만 보고선 불장을 보고 있다는 거죠. 차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영상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차파님 영상을 보면서 여러 네. 가지 많이 고민이 많았는데 네. 특히 이번에 2026년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네. 국내적으로도 참 이제 거래소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참 우리 그 구독자님들 포함해서 시청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차파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코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먼저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비트코인 창시자가 사토시라는 사람인데요. 네, 사토시죠. 이제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사토시라는 사람이 세계 금융 위기 때 내가 은행에 이제 예금해둔 돈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정부는 은행을 살려주면서 어떤 그 중앙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반문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탈중앙화를 하자 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그렇듯 이 세상은 힘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우리 같은 개미처럼 힘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그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좋은 뜻에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탈중앙화라는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이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어떤 정부라든지 이 힘이 있는 자들은 이것을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화를 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이 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득세를 다 내고 순수하게 내가 내 노동의 대가로 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된 말로 이제 정부에서는 너네 위험하니까 우리가 조금 좀 제한을 줄게, 약간 이런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를 조금 이제 차단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얼마 전에는 빙엑스라는 거래소를 아예 원천 차단시켜서 이제는 단돈 10,000원도 입출금이 불가능하고요. 한간에는 이제 1월 28일 날 구글과 앱스토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 해외 거래소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찌라시도 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같은 개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다만 뭐든지 그래요. 막으면 막을수록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부모님 못하게 하거나 선생님 못하게 하면 우리가 더 반감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듯 우리처럼 이제 거래를 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막으면 막을수록 오히려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혹은 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서 막아야 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네. 문제는 규제가 시작되면은 네. 거래소부터 바뀐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저희는 이 거래소에 이제 계속 돈을 넣어놔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은 이게 되게 엄청 웃긴 건데, 우리 개인 지갑이죠, 개인 지갑.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예전에 트래블러리 좀 생기기 전에, 예전 제가 17년도부터 코인을 시작했는데, 이때는 내가 비트코인을 한 개 사면 이거 완벽한 탈중앙화죠. 내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데 어떠한 제재도 없었어요. 아예 그냥 자유롭게 완전 프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26년 지금 현재의 상태는 뭐냐면, 내가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산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내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못 옮겨요. 안 돼요. 야,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고자 주식도 아닌 코인에 들어와서 내 개인적인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거를 막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죠. 업비트, 빗썸, 여기 안에서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만 코인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업비트나 빗썸에서 비트코인 한 개를 샀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래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거래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발급한 지갑 주소, 그 지갑 주소는 내 지갑 주소가 아니라 이 거래소가 발급한 지갑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큰 거래소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리스크가 적어지지만, 사실 내가 개인 지갑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전에 그런 사태 많았죠. 옛날에 2017년도에
코인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겨났을 때 코인 네스트라는 거래소가 있었어요. 좀 기억나요? 네. 네. 그때 코인 네스트가 날랐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코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개인 지갑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예치를 하죠. 지금 예금자보호법이 원래는 5천만 원이었다가 25년 9월부터 1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이 망했어. 그러면 너는 네가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너는 1억까지만 보장해 줄게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업비트랑 빗썸은 그런 것조차 없어요. 사실 업비트랑 빗썸이 망할 리는 없겠지만 망하지 말란 법도 없거든요. 망하면 여러분들이 샀던 이 비트코인 한 개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 지갑을 이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개인 지갑으로의 출금도 막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의 어떤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것 자체가 어떤 이제 우리가 코인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에 좀 뭔가 굉장히 큰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사태가 네. 어떻게 풀어질 거라고 보고 있으세요? 일단은 한간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만 막는다. 그러니까 어플만 막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사이트로 접속하는 것들은 이제 막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그래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웹이나 사이트로 이용이 가능하다면 뭐 편리성에 의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핸드폰으로는 충분히 이 웹이나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가 선물 매매나 어떤 현물 매매를 할 때 이용하던 좀 편리한 기능들, UI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어려움이 있긴 있겠지만 또 적응이 되면 이렇게 이용은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편의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확실히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빗썸이나 업비트 측에서 지금 좀 연결되어 있는 많은 해외 거래소를 다 차단하진 못할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정말 반발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진 못할 것 같고 이 편의성을 좀 좋지 않게 만들어서 좀 해외로 나가는 돈을 좀 줄이려는 약간 그런 목적성이 있지 않나 싶고 사실은 좀 피디님도 생각해 보세요. 피디님이 업비트예요. 네. 업비트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자, 2022년도에 이 해외 거래소에 엄청난 자금이 밖으로 나갔죠. 업비트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업비트의 일일 수수료만 해도 매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배가 아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비트 입장에서는 사실 업비트에 가둬놔야 거래도 많이 활성화되고 업비트가 상장시킨 여러 코인들도 많이 어때요? 힘을 받고 힘을 받아야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업비트는 이렇게 막아놔야 가는 거를 막아놔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비트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조금 더 빨리 추진한 것이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감수를 하고 네. 이제 평소에 저희가 휴대폰으로 보듯이 네. 보는 게 어려워지니까 되게 말 그대로 이제 편의성이 많이 떨어져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좀 줄어들지 않을까?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우리가 접하는 방식 중에서 이게 현물, 그 다음에 선물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사실 선물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지금 피디님이 말한 것처럼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내가 오늘 사서 오늘 익절하는 거.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락장에 숏배팅으로 뭐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선물도 하고 현물도 하지만 주로 선물은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비를 번다거나 용돈을 번다거나 하는 정도의 어떤 굉장히 큰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이 선물 시장을 움직이는 자금의 힘 중에서 대한민국의 좀 자금들이 큰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 홍콩,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 선물 시장에 뭐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개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도 선물 매매를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선물 매매를 하려면 기관들밖에 못하죠. 공매도로 치려면 기관밖에 못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 선물로 유입이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개인이 선물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 선물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해외 선물은 수수료도 크고 접근 방식도 너무 어렵고 리스크도 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선물로 오는 건데 사실 뭐 거래 대금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만큼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저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폐쇄적으로 자꾸 억압하고 이렇게 감출 게 아니라 그냥 장을 열어줘서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야 저는 된다고, 그게 자본주의고 그게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래대금의 문제보다는 편의성의 문제, 그리고 접근 방식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대하는 어떤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저는 좀 이 시대와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방금 그래서 이제 기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지금까지의 비트코인은 네. 사실상 저희가 말 그대로 개인들이 투자를 하기 쉽게 네. 만들어 놓았는데, 작년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보다는 기관 중심으로 점점 네. 비트코인이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샤파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기관이 들어왔다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서 기관이라고 한다면 뭐 미국의 여러 가지 기관들 ETF를 만들고 상품성이 있는 그런 기관들을 말하는 건데, 자, 기관들도 결국 무엇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요? 이익이죠, 이익.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관을 따라간다 해서 무조건 이익이 아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관과 그 다음에 오래된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손바뀜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충분히 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처럼 비트코인이 막 하루에 30%씩 올라가고 30%씩 떨어지고 이런 일은 점차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미 비트코인의 시총은 너무나 높아졌고 가격적으로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 지금은 이 오래된 보유자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정말 나온 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이 한국 시장에서는 거의 뭐 2016년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비트코인의 오래된 아주 장기자들, 장기 보유자들, 그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수가 이제 어마어마하죠. 그들과 이 기간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다. 지금의 순간은. 그래서 움직임도 조금 힘들고, 그리고 점점점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선물 거래 입장에서는 움직임이 더디면 오히려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알트코인을 선물 거래하면은 이제 폐가망신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하루에도 막 등락폭이 너무 크니까. 근데 이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는 등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손바뀜이 일어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우상향이 되는 그래프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간을 쫓아가기보다는 이제는 비트코인을 흐름을 쫓아가는 형태의 투자가 더욱더 맞겠죠. 우리가 지금 현물과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불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요. 네. 근데 방금 설명을 들었을 때 네. 점점 이제 기관들과의 손바뀜 형상이 일어나면서 네. 저희가 이제 옛날에 네. 생각한 만큼의 그 불장이 또 올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불장을 사람들이, 이거는 약간 천기누설인데, 불장을 사람들이 너무 비트코인만 보고선 불장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불장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금의 흐름은 마치 그 태평양의 정어리 떼와 같아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면 아직 시세를 받지 않은 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금이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피디님. 지금 한창 이 정어리 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피디님이 생각하기에. 저는 주식? 그렇지. 코스피 쪽에 있지. 그죠? 코스피 쪽에 있죠. 지금 여기에 자금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뭐가 먹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막 자금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 크게 옛날엔 두 가지였는데 지금은 세 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 자금이 이렇게 모였다가 그 다음에 코스피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럼 왜 코스피 쪽으로 올라갔을까? 자, 지금 삼성전자가 2025년 07월에 거의 가격적으로 한 6만 원 정도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싸잖아요. 싸니까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이 코스피로 간 거예요. 왜? 싸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자금 운용하는 사람이면 이미 높아져 있는 부동산을 사겠어요?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싼 이런 주식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지금 얼마예요? 14만 원이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할 건데, 그래서 어쨌든 엄청나게 뻥튀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눈두덩이처럼 불려진 이 코스피가 그냥 뭐 5천, 6천, 7천, 8천 가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뭐냐면 매도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랬던 자금이 이만큼 불려졌어요. 그럼 이 자금이 어디로 가냐? 코인 쪽으로 오는 겁니다. 왜? 코인은 지금 엄청나게 저평가에 아니에요. 완전 저평가죠. 막 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먹을 거리가 많은 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어리 떼가 여기로 이동한다고요. 그러면 그때 불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비트코인이 무조건 고점이니까 불장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고요. 비트코인이 올라 있으면 좋네? 의 수준이지 비트코인 때문에 불장이 온다는 아니에요. 이 자금의 흐름을 보면 지금 어때요? 코스피로 가 있던 자금들이
이 한국 코스피만 오른 건 아니죠. 미국 나스닥도 오르고 다우지수 다 올랐어요. 그 자금들이 이 코인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감기 뭐 이런 거를 신경 쓸 게 아니라 이 자금의 흐름을 보면 아마 올해 내에는 코인의 불장은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해외 거래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죠? 피디님 전화 이게 선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조금 안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현물하는 사람한테는 또 이게 또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면 이 거래소에 출금이 없이 이 한 거래소에 갇혀서 자금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 자금이 커지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거든요. 다만 이것을 그냥 좋게만 볼 수 없는 게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게 원화의 가치죠. 원화의 가치가 높다면 이것을 반겨줄 일이지만 지금은 원화의 가치가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원화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짧게 한번 피디님이 궁금하면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네, 안 그래도 제가 네.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 원화의 가치가 네. 달러 가치에 비해서 많이 네. 이제 차이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언제쯤 이제 좀 맞춰질까요? 맞춰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한 가지 딱 예를 드릴게요. 2022년 01월 삼성전자 가격 얼마였는지 기억나요? 10만 전자 가냐 마냐 우리 많이 했잖아. 9만 7천 원이었어. 그죠? 자, 26년 지금 01월 정확하게 몇 년 지났어? 4년 지났죠. 지금 얼마예요? 14만 원이죠. 이걸 우리 원화라는 거에 갇혀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커진 것 같죠. 자, 이때 달러 얼마였는지 알아요? 달러 1달러에 1087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1475원이에요. 이때 달러 같이 하면 몇 불이에요? 삼성전자 한 주당 88불이에요. 그죠? 지금 몇 불이에요? 94불이에요. 몇 불 올랐어요? 6불 올랐죠. 삼성전자는 6불 오른 거예요. 자, 원화는 얼마 올랐어요? 45% 올랐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시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원화의 하락을 보지 못하고 코스피 막 올랐다? 야, 삼성전자 막 SK하이닉스? 아니죠. 달러로 생각해야죠. 달러로. 우리나라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계 경제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22년도 88불, 26년도 94불. 삼성전자는 6불 올랐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단지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올랐으니 이렇게 됐다. 나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최저시급. 지금 최저시급 얼마죠? 지금 1,750원인가? 2021년에 얼마였죠? 19년 이때 7,000원? 네, 8천 7, 8,000원이었어요. 똑같이 원화 1,086원. 지금 1,475원. 얼마예요? 7불이죠. 그렇죠? 지금 얼마예요? 7불이에요. 최저시급 올랐어요? 피디님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이건 뭐예요? 원화가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다. 속된 말로 쓰레기 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얘기 들어갑니다. 진짜 여러 가지로 오늘 청기누설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월 혹은 3월부터 5월까지 불장의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업비트건 비썸이건 돈을 벌었어요. 달러 벌었습니까? 원화 벌었습니까? 원화 벌었죠.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이 5배 벌건 10배 벌건 옛날만큼 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이거 원화의 가치는 여기까지.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희 달러를 네. 계속 보유하는 게 맞을까요? 피디님도 제 방송 보잖아요. 네. 그죠? 제가 2025년 7월에 라이브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달러 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달러 사야 한다. 이때가 1320원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지금 1475원이죠. 그러면 제가 2025년 7월에 왜 갑자기 라이브에서 달러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미래를 보신 거 아닌가요? 미래를 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뭐 나왔어요? 민생 지원금 14조. 이 기사 딱 뜨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달러 사야 된다. 왜 그랬을까? 14조라는 돈이 또 생겨난 거니까. 원화가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달러가 올랐죠. 저는 이게 약간 트리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전에 저는 달러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원화 차트도 보거든요. 원화 차트는 반등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반등을 그리고 있었다고. 여기가 25년 7월이었어요. 근데 이때 민생지원금이 딱 나오자마자 원화 차트 바닥을 깨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실제 원화 차트 보면 딱 그래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지금 여기 기준으로 원화가 몇 프로 떨어졌냐면 10% 떨어졌어요. 만약에 피디님이 2025년 7월에 통장에
1억이 있었어요. 자, 지금 찍히는 건 1억이지만 지금의 가치는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9천만 원인 거죠. 9천만 원. 그죠? 만약에 이때 달러로 샀으면 찍혀 있는 건 1억이지만 얼마예요? 1억 1천만 원이죠. 그럼 몇 차이가 있는 거예요? 총 2천만 원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원화가 쓰레기가 된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비트나 뭐 빗썸이나 코인 거래를 해서 돈을 벌었어도 이거는 어느 세계 국가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은 원화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저희는 이제 네. 샤파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얘기들로 앞으로 어떻게 인사이트를 구축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우리는 코인을 하는 사람이지만 코인을 하는 사람일수록 경제의 상황을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너무나 슬픈 얘기지만 첫 번째,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그냥 정부를 믿을 수 없게 정부가 행동을 했죠. 뭐 한 예로 IMF 때 1997년이죠. 이때 뭐라고 했냐면 정부에서 외환보유고 충분하다 그랬어요. 근데 2일 뒤에 뭐라 그랬어요? 만세 불렀어요. IMF 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외환보유고가 한 4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다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아마 이 중에서 거의 50% 정도는 못 쓰는 아마 외환보유일 겁니다. 그래서 한 2천억 달러. 주변국 한번 볼까요? 일본 얼마일 것 같아요? 일본 얼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일본. 저희보다 적지 않을까. 일본 1조 갖고 있어요. 자, 중국 얼마 갖고 있을까요? 중국 3조 갖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 대만 얼마 갖고 있을까? 6천억 갖고 있어요. 가장 적은 외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지금 달러를 막는다고 조금 많이 낭비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에서라도 달러를 사야 될까? 저는 달러를 사서 달러의 이득을 본다라는 느낌보다 지금 원화라는 어떤 화폐의 가치가 전 세계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안 받아줘요, 원화를. 예전에는 막 우리가 태국 여행 가도 달러 못 바꿨으면 원화, 베트남 뭐 다 받아줬거든요. 대만 다 받아줬거든요. 지금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냥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그나마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금이나 달러를 갖고 있는 거. 왜? 달러는 국제 통화니까 어디서든 살 수 있고 금을 갖고 있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우리 코인 하는 사람이니까 뭘 갖고 있으면 될까요? 테더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거나. 테더가 곧 뭐예요? 달러고. 비트코인이 곧 뭐예요? 금이니까.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나마 안전하게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네. 지금 그럼 코스피가 계속 네. 이제 5천을 가냐마냐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코스피가 말 그대로 네. 원화와 이제 직결되는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은 달러를 보유하기 위해서 네. 나스닥 주식을 또 건드려도 될까요? 나스닥 주식을 건드리는 건 괜찮죠. 저도 이제 미장을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달러를 안 바꿔줘요. 지금.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달러를 안 바꿔준다고요. 왜? 그게 어쨌든 외화 반출이 되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자, 아주 간단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 건데, 자,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원화를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달러를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는 계속 떨어지고 달러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희소성에 대한 가치거든요. 자, 달러를 못 사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달러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달러는 바꾸는 게 아니야. 달러를 사는 거지. 원화로. 달러를 못 사게 해. 그 사면 욕구가 어때, BTT? 더 사고 싶지. 그래서 명품을 자꾸 한정판 내는 거예요. 한정판. 막 아무나 못 갖는 거. 난 달러 사고 싶어. 못 사게. 그러면 블랙마켓이라든지 아니면 뒤로 달러 계속 사겠지.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를 막는 의미가 아무 없다라는 거예요. 해외 거래소 막는다?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VPN 돌려서 하죠. 중국 봐봐요. 중국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대로 카톡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VPN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되면 다 완충작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막는다는 거는 오히려 이 달러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지금 미장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개미들도 옛날 같지 않거든요. 지금의 세대들은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피디님도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한참 동생이지만 지금 벌써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제가 피디님 나이 때는 나 그냥 그냥 소주만 먹고 살았어. 그런 거 관심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해. 그리고 이제는 매스컴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트위터, 구글, 그다음에 유튜브,
가서 수많은 어떤 언론의 창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막을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미장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아마 그것들이 좀 손쉽게 지금 상황에서 일어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려도 미국 주식 해야 돼요. 한국은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코스피가 5천 가는 것 같죠? 삼성전자 몇 불 올랐다고요? 6불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6불, 10,000원 올랐다고요. 이거를 꼭 아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자금의 흐름에 대해 설명을 했죠. 미장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장 많이 올랐거든요. 뭐 해야 될 때래요? 그럼 지금 코인을 해야 될 때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네. 싶은데요. 지금까지 많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또 네. 같이 해주셨는데, 저는 투자를 하는 입장으로서 네. 기술적 지표를 어느 정도 보면서 네.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 기술적 지표를 보는 데 있어서 사실 경제 상황도 어느 정도 보면서 네. 참고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기술적 지표에 이제 좀 더 중점을 두고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하는데 자기 소신을 갖고 하면 될까요? 일단은 경제 상황을 안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자, 경제 지표, 우리 온천 지표라고 얘기하죠. 뭐 계속 나오는 뭐 PPL, 뭐 CPL,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기술적 분석에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선행이에요, 후행이에요? 지표가 나온다는 것. 후행이죠. 후행이죠. 그래서 그 차후를 예상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죠? 지표를 토대로. 자, 차트. 이거 차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차트. 선행이에요, 후행이에요? 후행이지. 차트도 이미 나온 걸 가지고 다음 걸 예측하는 거잖아. 결국 똑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미래를 예측하는 일.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우리가 뭐 타임머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 차트는요,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흔적. 자, 근데 경제 지표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결과치가 나온 거야. 통계야, 통계. 지금 딱 딱 이만큼. 물가 상승률 얼마큼. 근데 이 차트는 아주 지저분한 흔적을 남겨요. 이 차트를 만드는 사람들, 세력들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파님 뭐 차트 어떻게 이렇게 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거. 탐정처럼. 그래서 저는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와? 세력들과의 게임. 그래서 세력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세력들 등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막 달려. 막 물도 들어가다 안 떨어지게. 내가 믿고 흔적을 갖고 들어갔으면 세력들이 딱 갈기 딱 잡고 안 떨어지게 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차트 공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흔적을 남기니까. 어떤 것도 흔적을 남기지 않아. 근데 흔적을 남기니까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서 현물이 됐든 선물이 됐든 흔적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돼요. 이 흔적을 찾는 방법에 아주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죠. 뭐 파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추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거를 가장 베이직하게 보는 방법을 선호한다. 그거예요. 결국 뭐냐? 이게 답이다. 차트가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차파님 말씀을 들으니까 차파님 영상을 좀 더 열심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네. 차파님이 그럼 혹시 또 차파님 영상 외에도 혹시 차파님이 직접 보시는 네. 유튜브 채널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경제 채널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 경제 채널들을 많이 보는 것 같고, 제가 차트는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저런 사람들 거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긴 했는데 오히려 제 혼란만 좀 가중시키더라고요. 제가 제 분석에 약간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지 않고 대부분 이제 경제 채널들 뭐 머니인사이드인가 뭐 그거 제가 좀 많이 보고, 좀 딱히 보는 채널을 딱 보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해서 뭐 그냥 지금의 현재 원화 가치면 원화 가치, 뭐 통화량이면 통화량, 그 다음에 뭐 한국은행의 전체이면 한국은행의 전체, 뭐 이런 것들 찾아서 그냥 보지, 어떤 하나를 딱 특정 집어서 보진 않아요.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차파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다음에도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자주 찾아뵙고 제가 미천한 지식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얼굴을 비춰서 뭐 짧은 강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